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35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백신 접종 누적 인원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하루 접종 가능 인원도 이달 중에 30만 명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해외 백신 지원에 대해 현재로서는 백신 물량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보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추궁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지만 원구성 재협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 문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 철도망을 설치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권과 충청권 광역철도도 추진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여름 날씨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면서 6월 하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남, 전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35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첫째 주 이후 최다인데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하루 신규 확진자 이게 105일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5명입니다. 전날보다 4명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 1월 7일 이후 105일 만에 최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15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쏟아져 전국적인 유행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이 229명, 경기 217명, 인천 1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7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258명인데 경남이 58명, 부산 35명, 울산 32명, 대구 24명 순입니다. 사망자는 2명 더 늘어서 누적 1,808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9명 추가돼 125명입니다. 4차 유행 우려가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본 검사와 선제 검사도 확대합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13만여 명, 누적 190만여 명입니다. 국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66%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늘 중으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접종은 어제 25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은 199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사망 의심 신고는 1건 더 들어왔습니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3건 추가됐고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도 3건 늘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 중 하루 접종 가능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중 300만 명을 접종한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빌딩 콜센터 3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어제보다 늘어서 4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직장이나 교회 등 일상 속 생활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구로에 있는 한 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좀 계속해서 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이곳 건물에 입주해 있는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어제 3명 늘어서 누적 감염은 모두 4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난 14일에 이곳 건물에 입주해 있는 콜센터 직원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감염은 계속해서 번졌는데요. 지금은 해당 층에 있는 콜센터 다른 두 곳으로도 감염이 번진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층 근무자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인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층에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여러 회사 직원들이 화장실과 휴게실, 흡연실을 함께 사용했던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역수칙 준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콜센터 근무자들 가운데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회사 3곳 전 직원과 접촉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소독을 벌였습니다. 또 어젠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9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이 10명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려웠던 휴게실과 공동이용 샤워실을 이용하면서 관련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직장 곳곳에서 감염이 번지는 만큼 서울시는 아프면 쉬는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부터 받고 출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실내 어느 곳에서나 마스크는 의무로 써야 하는 만큼 직장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일상 속 감염 사례가 새로 나오거나 규모를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선 대학교 관련 확진자가 어제 14명이 늘어서 감염 규모는 15명으로 불었고 분당구 노래방 일대 확진자는 어제보다 4명이 늘어서 누적 감염은 80명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빌딩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사례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헬스장 등 올해 들어서 이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1,2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 방역 상황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상암동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뒤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복싱장인 것 같은데요. 이거 방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복싱장입니다. 이 복싱이라는 운동 특성상 격렬한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집단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비말로 인해서 이 침이 튀기게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싱 관계자들은 최대한 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창문을 연 상태에서 체육관 출입문도 닫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공용 물품을 매개로 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아무리 방역에 충실해도 체육관 이용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최근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잦은 만큼 이용자도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여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역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현장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올해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총 40건에 육박을 했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1,200명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관련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 이어 무도장과 무도 학원 순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방역 수칙은 2시간마다 환기, 음식 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 제한입니다. 방역당국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체육관에서 2m씩 거리두기를 지켰어도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 만큼 환기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실내 체육시설 안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방역이 비상이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미 간 백신 스와프 협의가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단 지금은 다른 나라에 백신을 보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물량이 넉넉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외 지원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eal with this. I was on the phone with for about half an hour today, and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We helped a little bit there. We're going to try to help some more. But there's other countries as well that I'm confident we can help, including in Central America. And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네, 한미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도 미국인 접종이 초점이라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미국인 백신 접종이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에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외교부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에서 혈전 발생 등 이상 반응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식약처는 공문 발송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해외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심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짜 백신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판치고 있습니다. 가짜 러시아, 중국산 백신을 만들어 판 일당들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가짜 화이자 백신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멕시코 세관에 압수된 가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1000여 개가 넘는 병에는 모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냉동 상자에 음료수를 담은 것처럼 위장해 개인 전용 비행기에 싣고 온두라스로 가져가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백신을 판 적이 없다며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Si usted recibe una oferta de una vacuna contra la COVID-19 y le están pidiendo dinero, no se deje engañar. Es una estafa, es un fraude. 멕시코에서는 또 가짜 백신 주사를 놓던 병원 관계자 6명도 붙잡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80여 명에게 맹물 주사를 놓고 $1,000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가짜 화이자 백신을 만들어 유통하려던 사람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화이자가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짜 백신 병에 담겨 있던 건 주름 개선제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식염수를 넣어 만든 가짜 백신 6만여 개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일당이 만든 가짜 백신 가운데 600개는 홍콩을 거쳐 외국으로 몰래 팔려나갔습니다. 通过向玉冠峰注射器组合件注入生理盐水加工制作假新冠疫苗，并层层加价销售。 남아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백신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백신 위조뿐 아니라 백신을 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만 갈취하는 사기 사이트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가 적발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구속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3개월여 만인데요. 정장의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최근 충수가 터져 수술을 받으면서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겉으론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지난달 19일 충수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같은 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이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부가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준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쟁점도 짚어볼까요? 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이 터졌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 가치를 2,900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대로 재평가한 뒤 이 같은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던 바이오로직스는 이로 인해 2015년엔 순이익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고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도 유리한 주식 교환 비율을 확보하게 되면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터진 겁니다. 이후 2018년 11월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 과정을 불법으로 보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국제 회계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회계 처리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발표 전이 아니라 발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이 오전에 피고인들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오후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어질 예정인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과 경영권 승계의 인과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사차 찾아간 건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 상임위원장 같은 원구성 재협상 얘기가 나올까였는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은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20분 정도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짧았던 만큼 원구성 재협상 등 민감한 문제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이 원구성 재협상은 차기 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주 당선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인사차 만나는 차원에서 이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향후 1년 국회를 좀 협치, 그다음에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발압건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에 따라 여야의 원구성 재협상은 이달 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뒤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공석인 상태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1기 원내대표 협상은 유효하다며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원구성 재협상 줄다리기는 여야 새 원내대표 앞에 주어진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같은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여야가 오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LH 투기 사태 재발을 막자며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 운영위원회에는 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를 연 정무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했고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인데 이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면서 현재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은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는 오후에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조금 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이 이해관계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자녀의 초등학교 시절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후보자 측은 특정 학교를 노린 건 아니었다면서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노영욱 후보자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걸로 봅니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가족인 배우자와 두 아들의 주소 이전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던 지난 2001년 1월 배우자와 둘째 아들만 동거인 형식으로 방배동으로 전입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사당동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에는 노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 3명만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노 후보자가 반포동에 빌라를 구매한 건 2005년. 같은 서울에서 가족이 2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소를 옮겼던 지역은 이른바 강남에 인기 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를 노린 위장 전입이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교육 파견으로 가족이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이 2달이라도 유치원 단짝과 함께 지내고 싶어해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해외에서 돌아와 바로 반포동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기존 사당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 먼저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거주지 이전이었다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9개월 뒤에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정작 아파트에는 살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심지어 국무조정실에서 전세보증금을 낸 관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가입한 KT의 인터넷 속도가 당초 계약한 속도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자 KT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유명 IT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자신이 사용 중인 KT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합니다. 10기가 인터넷에 가입했는데 실제 속도를 측정했더니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에 그친다는 겁니다. 저희 스튜디오 인터넷이 10기가가 아닌 100메가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연찮게 발견했습니다. 이후 KT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했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과 의심은 커진 상황. 논란이 커지자 KT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중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오류가 난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KT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입자는 자신들이 가입한 인터넷의 속도나 품질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어차피 고객이 속도를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가입할 때 그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기업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뒤 문제가 발견되면 KT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 부산, 울산, 경남권, 대구, 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 철도망이 깔리게 됩니다. 또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 전라선과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호남선 여유 용량 등을 활용해 대구권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대전과 세종, 충북, 또 부산과 양산, 울산, 광주와 나주, 대구와 경북을 잇는 구간에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담겼습니다. 또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새 고속철도가 놓이는데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선이 포함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관심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이 약 반년 만에 6배나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지난달 거래 대금은 2조 9,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3,347조 9,698억 원입니다. 전체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작년 10월 약 5천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불과 5달 사이에 거래 대금이 6배나 늘어난 겁니다. 가상화폐 관련 투기 경고음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자사의 가상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 머니트리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으로는 머니트리가 처음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재보선 끝나자마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요. 국민의힘 당권, 대권 주자들도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제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국민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제 청와대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면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본인들로서는 뭐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이제 뭐 부담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보선 뭐 승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 재보선 승리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뭐 국정을 잘 운영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더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반사적 이익에 이제 그 힘입어서 승리를 한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약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승리를 안겨준 건데 너무 지금 이분들은 빠른 속도로 도로 원위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보선 끝나자마자 그것도 대통령 협치를 위해서 만든 자리에서 어제 언급한 거는 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김성화 평론가님 지금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네,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사면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뭐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면 전직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의견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탄핵에 지금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인 국민들 또 찬성하는 입장의 국민들도 역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에 두 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만약에 사면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 국민 통합이 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심지어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참석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면돼서 석방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만약에 대통령이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인정이라든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은 어떨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실까요? 최근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찬성이 44.8% 그리고 사면 반대가 50.2%. 자,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은 이르다 이런 판단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된다는. 어찌 됐건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좀 져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역사적 사건까지 겪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촛불혁명 뭐 없었던 일처럼 뭐 금방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사면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두 전직 대통령 뭐 지금 나이도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연장자에 대한 그런 또 일종의 예의랄까 이런 걸 좀 지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일단 져줘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위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는 책임을 좀 져서 조금 뭐 그런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겠으나 어찌됐건 뭐 옥살이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건데 아직은 그것이 지금 이제 그걸 풀어줄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그 연령대별로 좀 보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18세 이상 20대에서 66.2%로 4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의견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굳이 뭐 규정하자면 탄핵 촛불 세대잖아요.
뭐 부모님과 같이 광화문에 나갔던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10대, 20대 초반을 거치면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그때 나가서 한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그건 무슨 행동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거하고는 별개의 그렇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거는 삶으로 겪은 게 사람한테 제일 사실 오래 남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몸으로 직접 겪은 걸 잘 잊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직접 몸으로 겪은 겁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땐 평생 가져가는 기억일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요구가 높잖아요. 근데 과연 사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에 부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지나치게 뭐 사면론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이슈화하고 만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표심으로 연결될 경우에 역시 안 돼. 이런 심리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제기할 때도 어떤 그 자리라든가 상황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사면론의 얘기를 꺼내야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불쑥불쑥 사면론 꺼내면 오히려 국민의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면론 넘어서 좀 탄핵 불복론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친박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자, 대정부 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얘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되어서 징역형의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서병수 의원이 이제 탄핵 불복론까지 꺼냈는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주호영 의원이 당 전체 의견 아니다 얘기가 나왔고요. 청년 비대위원인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러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비판받는다 얘기도 있고 조수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구친박계하고 구친이계가 인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번에도 여실히 좀 드러나는 거고. 안 그래도 요즘에 뭐 그 차기 당권을 놓고 각 계파 간에 지금 뭐 상당히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하게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친박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당내에 그래도 주력군에 해당하는 친박계 그 당원 표심을 향해서 좀 저런 발언을 좀 내놓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발언인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왜 한 겁니까? 국민들은 나름 심판을 지금 한 건데 그거를 다 지금 이제 의미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치부해버리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금 당대표가 돼야 되겠고 자기 정치가 급하기로서니 저런 발언까지 하느냐. 저거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그동안 혁신위원회 여러 차례 뭐 비대위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혁신이 안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당 떠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 때 맞춰서 이런 발언이 딱 나와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까지도 좀
헤아려야 당 대표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선출하려면 당심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권 대권 주자들이 사면은 언급하는 게 이후에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은 머릿속에서 탄핵 얘기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패배한 거는요, 단순히 하나의 사건, 하나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성추행 사건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 욕구가 커졌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똑같이 아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도 오늘 다시 탄핵 결정문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예. 이 마지막 주문하기 직전에 파면한다고 한 줄 최종 주문하기 직전의 문장이 뭐였는지 다시 메모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짧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이익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그냥 잊혀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꾸 탄핵 부당론이라든가 사면론 얘기 꺼내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란 얘기가 나왔냐면은 영남권 주류교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권을 잡든 뭘 하든 간에 그 영남을 주축으로 하는 세력이 우리가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더 나가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하고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 참석한 호남 지역 당원 대다수가 통합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다고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YTN 취재진하고 통화해서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야권 통합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은데 이 사면론 여기에도 좀 변수가 될까요? 뭐 이게 사면론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뭐 일종의 열풍처럼 이제 불어닥친다라고 전제한다면 안철수 대표로서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합당 부분은 약속을 한 거고 예. 결국은 합당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합당을 할 예. 거다. 예. 이제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변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함께 고려하다 보니 지금 생각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힘을 먼저 잡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하고 합당하는 게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좋은지 그 우선순위 지금 판단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좀 못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뭐 명분은 당내 뭐 의견 수렴이라고 하지만 합당 제안할 때 뭐 의견 수렴하고 했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시간 끌기 전략에 이제 불과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뭐 이렇게 최근에 일련의 행보를 보게 되면 뭐 호남도 이렇게 찾아가고 전국 이렇게 투어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면 역시 차기 대권 쪽으로 일단 마음은 좀 기울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합당 제안할 때도 안철수 대표가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당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는 좀 시간 끌기로 보인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은 어쨌든 합당을 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합당은 본인이 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예. 압박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라볼 때 합당을 하려면 합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게 그냥 국민의당 당원 몇 명 안철수 대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합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대당 합당이 되어야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당 형식을 갖춰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예. 네, 국민의힘은 그냥 흡수 통합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그만큼의 어떤 형식과 절차들, 요건들 갖춰줄 마음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이 좀 변화하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는 이런 모양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뭐 중도를 품어 안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합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다닥 그냥 같이 합당해서 당 그냥 전당대회 치르고 당대표 하나 뽑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나는 그런 합당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말한 거는 지켜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주지 않으면 난 합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합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있고 또 정치 상황이 변해야 합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가장 큰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까지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권으로 넘어오면 재보선 이후에 여당에는 지금 당심과 민심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게 이제 화두로 던져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오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계획에 없이 무릎도 꿇고 그리고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열과 국민 그리고 피해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민심을 받들어서 민생을 살피겠다. 자, 여기서 피해자님을 콕 집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담아서 이제 일부러 그 표현을 이제 집어넣은 거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방명록에 글 쓰는 것도 그냥 사전 준비 없이 가서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전에 다 조율해서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설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시장 관련해서 전직 이제 두 전 시장들의 이제 그 성추행 관련한 그런 부분에 이제 피해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언급을 한 거다 그런 건데 설명도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맥락은 사실은 안 닿죠. 국립현충원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순국선열들에 대해서만 예를 이제 표시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집어넣은 것은 지금 재보선 이후에 지금 민심 수습 왜 의미가 많이 담겼다. 그리고 오늘 그 무릎을 꿇은 그 이제 행동 부분 관련해서도 아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처럼 본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이제 그 나름의 기획을 거쳐서 지금 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 행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약간 우향우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친문계 그 원내대표가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외에서 약간 비판적 여론도 좀 없잖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행보를 이제 계획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우양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한 행동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 국립묘지에 찾아갔을 때 했던 행동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 선거용이다. 진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요. 저 사람의 진심이 저거였구나.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책임 그리고 이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다거나 호소인이라고 했다거나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거 참패로 이어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속 앞으로 대선까지도 그런 이제 공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느냐고 하는 그런 반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무거운 짐을 좀 벗어던질 수 있고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찾아가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계속 있어야 한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차기 대선 때까지 국민들이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 얘기가 좀 과거의 일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저 현충원 방명록 말고요.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실제로 그 피해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 뭐 사과를 해야지 왜 저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섞어서 사과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사과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낙연 대표도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예. 했는데 그 동안에 너무 많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틀어져 있고 처음이 꼬여가지고 예. 제대로 그 진심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과를 해도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피해자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던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뭐 2차 피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면 피해자를 만나거나 직접 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은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와도 만났는데 한 20분 정도 짧게 만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쯤에 이제 국민의힘도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사항이 이제 원구성 재협상을 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뭐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새 원내대표가 뽑혀야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예.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 우리도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는 뭐 법사위원장 우리 못 차지할 바에는 뭐 차라리 다 가져라. 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러고 보니까 좀 손해 보는 바가 적잖이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 이제 실리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자리를 지금 요구를 예.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원구성 협상이 이번에도 꽤 좀 난항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재보선 이제 승리라고 하는 예. 정치적인 이제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여당을 압박할 것이고 예. 여당도 모든 위원회를 독식하는 것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협상은 조금 이루어져서 원구성이 좀 재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협상은 될 거다라고 예. 보고요. 아마 위원장 자리 일부는 좀 내줄 가능성이 일부는.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당권 주자들 구걸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당권 주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결같이 예. 지금 법사위원장 찾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달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렇게 줬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급성도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 어떤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180석을 뭐 지금 180석은 아니지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예. 맥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역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원구성의 문제하고 달리 원구성은 사실은 후반기 원구성은 내년 4월에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오히려 양보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을 일부 뭐 양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아마 협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민심을 강조한 방명록 행간 저희가 좀 읽어봤는데 최근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성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가서 신당 창당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하지 말란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을에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문자 폭력적이다는 얘기도 했고요. 한 1000개쯤 연락처 차단하면은 안 들어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당심과 좀 거리두기 나섰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 대권주자 선출 의외로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전략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상관이 같고요.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친문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친문 뭐 제3 후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20%가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10%도 안 나온다. 대권 주자들이. 그럼 아마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이 막 벌집 쑤신 것처럼 서로 간의 갈등들이 막 표출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란 존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뭐 친문하고 가깝다 가깝지 않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일부가 저렇게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을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네, 사실 좀 인터넷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좀 여론 시장이나 정보가 유통되는 시장이 좀 평평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소수의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 일부가 저렇게 하는 것을 너무 과잉 대표된 그 큰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리해가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도 좀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발언이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친 이재명교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친문 주류 당심도 결국 민심으로 수렴될 거다.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굳히기에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굳히기. 그러니까 나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굳히기의 연장선에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친문계 내에도 강성 친문계가 있고 온건 친문계가 있습니다. 강성 친문계는 사실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만 좀 이렇게 잘라내면 나머지 그 온건 친문계들의 지지만 업어도 충분히 당내 경선을 돌파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성 친문계들을 향해서 조금 그 집단을 겨냥한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원 게시판에 이 지사한테 나가서 신당 차려라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가져갔을 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 진보 보수 모두 분열해서 사자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간혹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높진 봅니다. 않다. 예. 혹시 3자 구도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야권 내진 중도 쪽에서 국민의힘과 이제 나머지 세력들 간,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랄지 또는 뭐 안철수 대표 쪽이랄지 그런 쪽하고 뭐 합당이라든가 뭐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치 못해서 혹시 그쪽의 요인으로 해서 3자 구도가 될 수는 있으나 민주당 쪽에서 3자 구도 요인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여기 떠나면 자기 지지율이 확 꺼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 주자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남은 시간 백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사지마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이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이상 증후로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백신 피해 인과관계 증명이 더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박광렬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백신 접종 19일 뒤 사지마비가 왔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이처럼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 6천 명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4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는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할 정도였죠. 앞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의 보상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그리고 역학조사와 역학조사를 지자체에 회부하고 또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추진단에서 매주 여는 피해 조사반 심의가 있어야 하고요. 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보상에 필요한 인과성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8차까지 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59건의 사망 사례를 다뤘습니다. 아직 이 가운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기저질환 탓에 생긴 감염증이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34건 가운데는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네, 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 이 해외 방역기관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이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반면에 손해는 소수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워낙 급하게 개발이 됐고 또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했지만 대유행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백신보다 더 폭넓은 보상 그리고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에 걸리는 시간도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중간에 애매하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을 한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유행 차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폭넓게 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애매한 경우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 피해 보상을 하는 조사반 자체도 숫자가 적고 피해보상위원회도 그렇다고 상시적으로 열기에는 민간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을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좀 이상 반응도 종류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위원회를 여러 개를 둬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단축될 수는 있거든요. 네, 물론 부작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건 불필요하겠죠. 이 백신 불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 부작용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이 보상 관련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40대 간호조무사 평소 건강했었는데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이 있었던 상황. 아직 박광렬 앵커 얘기했지만 연관성이 확인은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만 가족들은 얼마나 그 심정은 안타깝겠습니까? 청원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27일에 백신 피해 보상 첫 회의가 열리긴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우리 의사 선생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까지 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후 절차도 굉장히 길어 보여요. 사실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사람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전자 단위로 발생하는 그게 또 이 어떤 그 우리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저에서 확인되는 어떤 증상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최대한 하여튼 지금 전문가 인터뷰도 나오는 것처럼 애매하다고 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 문제를
보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백신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추면서 국가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행정적으로 그게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 없는데도 내 걸 모두 다 책임지라고 말하면 그거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사안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피해 조사를 빨리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 그 치료 지원을 빨리 일단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관성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보상 절차나 회의가 시작되면 애매한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뭔가 좀 확실한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부작용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인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이 주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게 이제 또 전문가들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신 수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수급 부족이 걱정인 상황에서 백신 소화프 우리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신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 보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원칙적으로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상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먼저 땡겨서 좀 받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물량으로 되갚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줄 수는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이제 뭐 협상은 좀 진행을 좀 해온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미국 정부를 완전히 좀 흡족하게 만들고 있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외교력으로 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신데 오늘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백신 TF팀장의 각오로 나서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일 정상회담 때 그때 스가 총리가 미국 가서 화이자 그 최고 경영자한테 연락해서 일본은 추가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우리는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뭘 갖다 줘야 그래야 백신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명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래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자라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전 저게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모습들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아무리 자기네가 다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다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미국이 다른 데 자회사 설치해서 백신 생산하게 하던가 아니면 일부 뭐 지금 그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청한 것처럼 백신의 특허권을 잠시 푼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끊임없이 자국 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후변화에 대응 같이 합시다.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같이 안보 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국민들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미국의 태도가 조금 뭐 불만이기도 하고요. 저런 식의 태도가 맞지 않다고 보고 국익적 차원에서 미국이 대응하자고 얘기하면 현실적인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뭐 그 협상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태도에 불만이 있어도 어쨌든 벽을 넘어야 하는 거는 우리고요. 실리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지 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송영길 지금 당권 도전한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을 좀 검토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식약처도 외교부에 안전성 정보 수집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 이제 우리가 백신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 뭐 검토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사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국내에 지금 자회사 만들어서 지금 위탁 생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물량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다 수출을 한다는 건데 그런 물량을 좀 땡겨오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지금 이제 국가가 배급권을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 논리하고 좀 맞지 않는 건데 어찌됐건 이제 국가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미국 정부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화이자 측하고 해서 물량을 이제 도입하기로 한 그 배후에는 미국 정부가 결국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뭐 뭔가를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해주고 일단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 또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뭐 좀 이런저런 요구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나중에 오겠죠. 국민의 뭐 안전뿐 아니라 길게 보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백신 도입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합니다만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난 1월 1차 소송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건데 이 피해자 측은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어제 각하 판결이 나온 법원에서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르게 본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국가면제론 적용 여부였습니다. 해당 이론은 그동안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무시해온 일본 쪽의 주장이었는데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참여했던 1차 소송에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제 2차 소송에선 받아들여진 겁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의 반인권성에 주목했습니다. 불법 식민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 전쟁 국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국가면제론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형성된 건 아니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어제 2차 소송 재판부도 위안부 강제동원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위법한 주권 행사라고 해서 주권적인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면제 예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건데 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국제관습법에 예외를 둘 거냐 아니면 따라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얘기죠? 네,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 면제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 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고 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나 그리스 법원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도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이렇게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보다 인정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그리스 법원의 판결 역시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독일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뒤집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을 포함해 대다수 국가 법원이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예외를 허용하는 국제조약을 비준하거나 미국이나 영국 등 개별적으로 입법을 한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엔 전체 회원국 가운데 1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게 국제법상 대세라는 겁니다. 네, 어제 판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였죠. 네, 앞서 1차 소송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해서 민사소송이 아니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2차 소송 재판부는 무력 분쟁 중에 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개별 소송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정으로 해결하는 게 국제법상 전제고 따라서 2015년 합의가 피해자들의 대체 구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령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합의 내용이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어도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을 거쳤고 화해 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현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화해 치유재단도 해산됐지만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의사도 없는 걸 보면 지금도 한일 합의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는데요. 국가 면제의 취지 자체가 외교적 충돌과 혼란을 막고 오히려 교섭에 의한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라며 이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이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면제를 부정하는 건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법원보다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판결일 것 같은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를 다 듣지도 않고 법정을 떠났다고요? 네, 어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나와서 판결 선고를 듣던 이용수 할머니는 각하 가능성이 짙어지자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고 나쁘게 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후 대리인을 통해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법원에서 같은 범죄 행위와 피해에 대해 석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을 하고 피해자들의 사법 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도 국제인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논평을 내고 피해자 인권보다 국익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아직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도 실제 일본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 1월 1차 소송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어제 2차 소송이 각하됐다고 해서 1차 소송의 판결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배상 책임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차 소송 판결 이후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지난달 바뀐 재판부가 소송 비용은 일본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절차도 더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판결의 일본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가 낸 기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을 일본에 받아내는 건 역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한 일본 정부가 배상금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정작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셈인데 아직 배상금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 관련 사건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고 이소선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하고 노동 3권 보장과 민정 2항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했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6살 조카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아이는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지만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학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어제가 첫 재판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수법 그리고 범행 동기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된 거죠? 네, 우선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외삼촌 부부는 지난해 4월 말부터 당시 6살이었던 조카를 맡았습니다. 아이 친모가 재혼을 이유로 양육을 부탁한 건데요. 원치 않는 양육을 하게 된 부부가 2달쯤 뒤부터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식하고 수시로 구토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이후에도 훈육을 이유로 발로 차거나 밟아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이 엉덩이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상처가 골맞지만 부부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신체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검찰은 아이가 숨질 걸 알면서도 계속 학대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운남동의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당시 경찰은 아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외삼촌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가 6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검찰은 몸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학대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부부는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재판에서도 여전히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고요? 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조카를 때린 적이 없고 멍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고 한 법의학자도 숨진 A양에게서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나타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이 외숙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관련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48살 성모 씨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씨는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했다는 전제가 잘못된 만큼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고 다음 주쯤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손과 다리로 위력을 가해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를 강압적으로 재우는 장면을 확인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869명이 확진된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35명 늘어 누적 11만 6,6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1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7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이 외교부에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에서 혈전 발생 등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련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대상 국가는 이 백신을 접종 중인 러시아 등 12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정보와 이상 반응을 수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도 넉넉하지 않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 내 더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업들이 직원의 백신 유급 휴가를 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92일 만에 2억 회 백신 접종을 이뤘다며 100일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맞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백신 유급 휴가를 줄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I'm calling on every employer, large and small, in every state to give employees the time off they need with pay to get vaccinated. And any time they need with pay to recover if they're feeling under the weather after the shot.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빗발치는 해외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So,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백신 효력을 높이는 세 번째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도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외 지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의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협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리그와 관계없이 강팀들만 참여하는 유러피언 슈퍼리그 ESL 논란과 관련해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에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리그 팀들도 속속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유벤투스와 AC밀란, 인터밀란 등 3개 구단은 현지 시각 21일 ESL 참가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1부 리그 소속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ESL 탈퇴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개 구단이 모두 ESL 참가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AI와 관련해 위험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AI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음성지원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 AI를 이용해 인간의 행동을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을 찾는 등 공공에 대한 감시 행위 또한 못하게 했습니다.
there is no room for mass surveillance in our society. And that is why in our proposal, the use of biometric identification in public places is prohibited in principle. 다만 실종 어린이나 수배자를 찾거나 테러 방지 등 엄격하게 제한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이나 법 집행, 자율주행 교통과 같은 중요 기반 시설, 시험이나 채용, 대출 평가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들은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사람이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AI가 고객 응대를 하는 챗봇은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됐는데 사람이 아닌 기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연간 수입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Our regulation addresses the human and societal risks associated with specific uses of AI, and this is to create trust. EU의 AI 규제안은 미국과 중국이 장악한 AI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가상화폐 투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자사의 가상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 머니트리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으로는 머니트리가 처음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관심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이 약 반년 만에 6배나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지난달 거래 대금은 2조 9,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약 3,347조 9,698억 원입니다. 전체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작년 10월 약 5천억 달러여서 불과 5개월 사이에 거래 대금이 6배 늘어난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할 소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은 정책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양쪽의 입장을 전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뜻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자녀를 둔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 경쟁률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LH는 이번 달 경기도 안양시 안항구 안양동에 공급한 공공전세주택 2곳의 입주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117가구 모집에 3,141개의 가구가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 26.8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구름이 가득 끼면서 오늘은 볕이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6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1, 2도가량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월은 30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 경북 의성이 29.3도, 경남 밀양도 29.2도까지 치솟으며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 대기가 정체되면서 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은 대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충청과 경북 지역은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존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차도와 최대한 떨어져 이동하거나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름 더위가 물러나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상을 지나고 있는 제2호 태풍 수리개는 일본 남쪽 먼 해상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